오전 1시 19분 쿠알라룸푸르 관제소 레이더 화면에 깜빡이던 작은 삼각형 아이콘이 갑자기 사라졌다. 구조 신호도 경보도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은 단 3마디로 요약되었다. 잘 자요. 그것이 세계가 마지막으로 MH370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순간이었다. 보잉 777-202R 여객기 239명을 태운 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하늘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충격과 절망 그리고 의혹 속에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11년이 넘게 흘렀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만약 살아있다면 아마도 지금쯤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해안가에 떠밀려온 잔해들, 끝없이 이어진 조사들, 그리고 기괴한 가설들, 모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항공 미스터리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춰졌던 진실과 운명을 가른 순간들을 따라 MH370편의 비행을 다시 재현한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운명의 그날 밤 말레이시아 항공의 국제선 여객편 MH370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을 향한 5시간 34분의 여정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다. 사용된 기종은 보잉 777-202R, 세계 최대의 쌍발 제트 여객기로 제작된 모든 기종 중에서도 최고의 안전 기록을 보유한 항공기였다. 동력은 롤스로이스 트렌트 800 엔진 2기가 담당했다. 첨단 초경량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놀라운 비행 효율, 꿈의 항속거리, 그리고 탁월한 연료 절감 능력을 갖춘 기체였다. 통신을 위한 무선 라디오 시스템 외에도 위치 확인용 트랜스포터 레이더와 위성 통신 장비, 셋콤을 탑재하고 있었다. 그날 비행기에는 총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14개국 국적을 가졌고 프랑스인 3명, 귀국길의 중국인 15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위조 여권을 사용해 탑승한 이란인 승객 2명도 밝혀졌다. 기장은 53세 자하리 아마드샤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뛰어나고 경험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이자 항공사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18,360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기술의 대가로 평가했으며 그중 16년은 보잉 777 조종 경험이었다. 그의 삶은 음식, 가족, 그리고 비행기 중심이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비행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이어갔으며 DIY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가전제품 수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겉보기에 그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실종 며칠 전 아내가 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부기장은 27세 파리크 압둘 하미디였다. 랑카위 항공우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정식 훈련을 받은 조종사로 이번 MH370편은 그의 마지막 보잉 777 훈련 비행이었다. 그는 이미 2763시간의 비행 경험을 쌓아온 상태였다. 현지 시각 0시 30분, 총 49,100kg의 연료가 주입되어 7시간 31분 동안 연속 비행이 가능했는데 이는 예정 비행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여유 있는 양이었다. 약 5톤의 망고스틴과 221kg의 리튬 배터리도 화물칸에 실렸다. 이는 폭발 위험이 잠재적으로 높았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신중히 포장되었으며 상업비행에 이러한 화물이 실린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비행 계획에 따라 항공기는 말레이 반도를 북쪽으로 지나 남중국해 상공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0시 42분
MH370은 32R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받았다. MH370 활주로 32R로 진입. 좋은 밤 되세요. 달빛이 밝은 밤하늘로 날아오른 MH370은 이륙 순간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0시 42분 05초 공항 관제는 MH370에게 18,000피트 고도로 상승해 이가리라는 참조 지점으로 직행하라고 허가했다. 이후 무선 주파수 132.6MHz로 쿠알라룸푸르 관제소와 교신이 넘어갔다. MH370 고도 18,000피트까지 상승. 우회전 후 이가리 지점으로 향합니다. MH370 주파수 132.6 쿠알라룸푸르 전환 안녕히. 확인 132.6 쿠알라룸푸르 안녕히. 이 이가리라는 지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이가리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5개의 영공,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가 맞닿아 있는 위치였다. 0시 46분 항공기는 쿠알라룸푸르와 교신하며 25,000피트까지 상승 허가를 받았다. 쿠알라룸푸르, 여기는 MH370. 좋은 아침입니다. MH370 고도 25,000피트까지 상승. 고도 25,000피트 확인. 0시 50분 MH370은 다시 35,000피트로 상승 지시를 받았다. MH370 고도 35,000피트로 상승. 고도 35,000피트 확인. 오전 1시 07분 기장은 비행기가 35,000피트 상공에서 순항 중이라고 알렸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7분 뒤 기장은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우리는 35,000피트 고도를 유지 중이다. 이론적으로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단순히 깜빡하고 안전을 위해 다시 확인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내 라디오에 문제가 생겨 중요한 신호를 놓칠까 우려할 때이다. 두 번의 통화에서 기장의 어조는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는 비교적 여유 있는 목소리였지만 두 번째는 긴장되고 급박한 톤으로 마치 조종석 밖의 무언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승객들은 잠시 눈을 붙이며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오전 1시 19분 24초 MH370은 베트남 호치민 관제소로 주파수를 전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MH370 호치민 120.9로 교신.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이 논란의 발언은 또 다른 의문점을 남겼다. 규정에 따르면 관제 명령을 받으면 조종사는 반드시 그 명령을 반복하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장은 단순히 잘 자요라는 인사만 남겼다. 그는 시간이 없었거나 조종석 안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 1시 12분 MH370은 이가리 참조 지점을 통과했다. 단 9초 만에 항공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기체의 트랜스폰더가 꺼졌다. 마지막 37초간의 신호에 따르면 비행기는 갑작스럽게 왼쪽으로 180도 선회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비행 경로를 바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는 일정 각도 이상 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180도 전환은 자동 조종 장치가 꺼졌음을 의미한다. 사라진 시간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쿠알라룸푸르와 호치민 관제소 간의 교신이 인계되는 정확한 시점이었다. 이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기체를 조종한 이는 이 시기가 양쪽 관제소 모두 주의를 늦추는 소위 공중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측은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했고, 베트남 측은 다른 항공편을 처리하며 MH370의 교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MH370이 사라지고 나서 17분이 지나서야 베트남은 이를 깨닫고 말레이시아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다른 항공기의 기장이 국제항공구조 주파수를 이용해 MH370 승무원에게 관제 요청을 전달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약한 잡음 몇 번과 무서운 침묵뿐이었다. MH370은 어디로 간 것일까? 기체의 트랜스폰더는 꺼졌지만 말레이시아 군 레이더 일반적인 트랜스폰더 신호에 의존하지 않는 그 후 1시간 넘게 MH370을 포착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선회 직후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반도를 가로질러 남서쪽으로 이동했다. 이때 기체는 태국
ADIZ와 항로 M765 사이를 비행하며 역방향 교통을 피했다. ADIZ는 태국군의 관리하에 있는 공역이다. 이는 조종자가 공역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어떤 관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으려 했다. 이 추론은 비행기가 말레이시아 페낭섬 상공을 지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2014년 4월 12일 익명의 조사관이 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밝힌 바에 따르면 부기장 파리크 압둘 하미드는 필사적으로 지상으로 전화를 걸려 했다. MH370은 충분히 낮은 고도로 비행했기에 페낭 바투 페랭기 기지국이 그의 휴대전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매우 약했고 곧 사라졌다. 이후 승객과 승무원 모두 휴대전화를 끈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누군가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기내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아직 의심이 남는다면 부기장의 전화보다 더 확실한 신호, 셋콤에 주목해야 한다. 보잉 777은 다른 여객기들처럼 위성통신 장비, 셋콤을 탑재하고 있다. 셋콤은 지상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비행 기록과 데이터를 보관한다. 이 시스템은 영국의 글로벌 위성통신사 인마르셋의 정지 위성을 통해 작동한다. 보잉 777-200ER은 SDU를 통해 셋콤과 지상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러나 오전 1시 21분 말레이시아 측이 위성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을 때 기체는 응답하지 않았다. 호주 조사팀은 이 시점에서 항공기가 전원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조종사가 고의로 무언가를 숨기려 하거나 조종석이 납치되었다면 조종석 내 버스타이 스위치와 배터리 컨트롤 스위치를 꺼 전원을 차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원이 꺼진다. 다만 엔진은 독립된 전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원이 꺼지면 기체가 자동으로 APU 보조 전원을 켜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자는 APU 스위치를 켠 뒤 즉시 꺼서 자동 기동을 막았을 수 있다. 이 조작은 매우 노련하고 항공 시스템에 정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APU를 꺼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기체가 완전히 전원을 상실하면 동체 아래 설치된 작은 풍력 터빈이 바람에 회전하며 소량의 전기를 생산해 기장의 계기와 주요 시스템, 항법 화면, 항로 장치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명이나 자동 조종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순간 비행기는 한밤중을 은밀히 가르는 유령 같은 기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승객들과 나머지 승무원은 어디 있었을까? 왜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답은 이렇다. 조종석의 범인은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기내 압력을 최소치로 낮춰 그들을 제압했다. 고도 1000m 이상의 상공에서 산소 농도가 극도로 낮아지면 사람들은 곧 의식을 잃고 기절한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어도 승객들은 22분밖에 호흡할 수 없었다. 산소통은 44분을 버틸 수 있었지만 조종석의 산소통은 2시간에서 7시간 동안 작동했다. 이렇게 200명 넘는 사람을 무력화시킨 후 범인은 비행기를 서쪽으로 돌려 말라카 해협을 향했다. 비행기는 계속 북서쪽으로 향해 VAMPI라는 참조 지점을 거쳤고 항로 N571을 따라 MEKAR이라는 또 다른 지점으로 나아갔다. 오전 2시 22분 MEKAR 남쪽을 통과한 후 MH370의 모든 흔적은 어떤 레이더에서도 사라졌다. 이 시점에서 범인은 조사관들을 속여 기체가 벵골만이나 안다만해에 추락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두 대양 중 하나인 인도양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몰랐다. 기체의 위성 추적 시스템이 이미 그의 의도를 폭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전 2시 25분 갑자기 위성통신 시스템이 정상 작동으로 돌아왔다. 비행 데이터 전송 장치인 SDU가 로그인 요청을 보냈다. 이는 이가리 지점을 지난 지 1시간이 훨씬 넘어서 발생한 일이었다. 셋콤은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있다. 즉, 1시간 동안 신호를 받지 못하면 확인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항공기가 인도양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인말세트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 위성회사는 보잉 777-200ER이 발신하는 주기적인 핑 소리의 도플러 효과를 측정해 항로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MH370의 주 통신 보고 시스템은 꺼져 있었지만 인말세트의 위성 중 하나는 여전히 매시간 항공기에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7개의 핑을 수신하고 있었다.
마지막 신호는 3월 8일 오전 8시 11분에 기록되었다. 이 핑을 분석한 영국 항공사 고조사국 소속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실제로 최소 7시간 더 비행했으며 남쪽 항로를 따라 인도양으로 이동해 7번째 호라고 불리는 지점, 호주 서쪽 수심 4,000m 이상의 지역에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문가들은 MH370에 탑재된 수중 위치 발신기가 사고 후 40일 동안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충돌이 발생하면 수중 청음 장치에 기록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MH370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수중 신호도 기록되었다. 항공기가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뒤 호주 해양안전청, 말레이시아 해군, 인도네시아, 미 공군 등 여러 나라가 MH370 수색을 위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자 비용이 막대한 수색 작전을 시작했다. 최종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불운한 항공기의 잔해로 보이는 일부 파편이 발견되었다. 2015년 7월 29일 따개비가 빽빽히 붙은 첫 파편이 인도양의 작은 섬 레이니옹 해안에 떠밀려왔다. 이 섬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700km 떨어져 있다. 남아있던 일련 번호 덕분에 조사관들은 그것이 보잉 777의 플랩 부품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해변에서도 총 41점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 잔해들은 MH370이 실제로 남인도양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듯 보였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범인인가? 항공기를 납치하고 바다로 돌진시키려 한 자는 누구인가? 테러 조직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을 것이다. 항공기가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했다면 이렇게 멀리까지 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원 이동이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단 건 더더욱 터무니없는 가설이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수많은 조종사, 전직 조종사, 전문가들, 심지어 호주 총리까지도 기장 자하리 아마드샤 자신이 이 사건의 공중 납치범이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장은 실제로 결혼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는 자살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MH370 실종 직후 기장의 자택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급 비행 시뮬레이터가 발견된 것이다. 호주 교통안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명의 비행 6주 전 누군가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MH370과 매우 유사한 경로로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인도양으로 선회하고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비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추론이 아니었다. 사실 2015년 독일 저머닝스 9525편 사건에서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의도를 가진 부기장이 기장을 조종석 밖에 가둔 뒤 항공기를 산으로 돌진시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사망케 한 사례가 있다. 더욱 설득력 있는 점은 MH370의 범인이 항공기와 공역에 대해 극도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종석 내에서 기장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었다. 기장이 부기장에게 음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문을 잠그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부기장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지상으로 전화를 걸려 했다. 만약 범인이 기장이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철저히 훈련받은 항공기술의 대가이자 조종석을 점령하기 위해 잠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또는 일부 소식통이 설명하듯 CIA가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MH370을 원격 조종했을 수도 있다. 그 목적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MH370은 항공기 실종에 관한 여러 가설을 제시했지만 기장이 이를 자살에 이용했을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장이든 그 누구든 비행기를 조종한 자가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지상과의 연결을 끊고 바다로 돌진했다는 이론이 항공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지지받는다는 점이다. 국가들이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광활한 바다를 수색한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답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넘은 지금
새로운 위치 추적 기술인 WSPR이 다시 한번 MH370의 운명을 밝혀냈다. 2023년 8월 영국인 항공우주공학자이자 나사 보잉 에어버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은퇴 엔지니어 리처드 가드프리는 동료 한네스 쿠에트지 박사, 사이먼 마스켈 교수와 리버풀 대학의 지원을 받아 WSPR 기술을 이용해 실종 항공기를 추적했다고 발표했다. WSPR은 약한 신호 전파 보고 시스템으로 고주파 이온층 전파 방식을 활용해 전 세계로 신호를 전송하는 체계이다. 주파수 범위는 3MHz에서 28MHz 사이이며 전송 출력은 최대 5W, 전송 시간은 110.6초이다. 229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 기술이 지난 4년간 개발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뢰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잉사와 호주 서호주 대학의 잔해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 항공기가 WSPR 신호구역을 통과하면 전파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록은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남인도양에서 WSPR 신호의 간섭 130건을 확인했으며 이는 MH370의 마지막 항로를 입증한다고 확신했다. 신호의 교란은 7번째 호 외곽, 지금까지 한 번도 수색되지 않은 구역에서 끝났다. 새롭게 특정된 항공기의 위치는 호주 해안에서 서쪽으로 1560km 떨어진 수심 40m 지점이었다. 실험을 위해 가드프리는 경험 많은 조종사와 함께 인도양 상공에서 다양한 속도와 고도로 비행하며 탐지를 피하는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이후 가상의 추락 시나리오도 실시했다. WSPR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추락 지점과 가상 추락 지점의 차이는 불과 30km였다. 리처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단 한 번의 추가 수색만 있으면 MH370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1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왜 부모가 돌아오지 않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남편을, 아내를, 아들을, 딸을 잃은 이들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먼 바다에서 들려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수백 건의 조사, 수십억 달러의 비용, 무수한 가설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답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오직 그 비행기, 인도양 깊숙이 4,000m 아래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 비행기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데이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탐색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면 내일, 어쩌면 내년, 마지막 잔해가 인양되는 순간 그 영원한 질문에 답이 내려질지도 모른다. 불운한 희생자들이 평안히 잠들기를 기원한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